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네. 그 대통령의 아들 네. 또 무슨 뭐 이 학교 네. 이 코딩 그러니까 뭐 학교의 컴퓨터 교육이죠. 예, 컴퓨터 교재 교육과 납품. 관련한 교재를 납품하고 네. 또 본인 입으로 많이 납품했다. 네. 또 본인 입으로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네. 자신이 하는 미디어 아트 네. 설치 미술 그걸 갖다가 이제 픽스를 이용한 빛과 네. 그림자 네. 뭐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예술인지 모르겠는데 자꾸한 그런 예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걸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관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대통령 아들도 뭔 직업은 가질 수 있죠. 네. 근데 대통령 아들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이제 타고난 최고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 아들이 뭐 공공기관에 뭘 납품하거나 네. 학교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도 하는 하면 안 것과 되죠. 안 하는 것에 지금 차이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부분이 제 일의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제가 이걸 하면서 슈퍼챗을 걸어서 아 이거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100만 원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200만 원 보내셨습니까? 누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러면 네. 제가 하는 이 말들 사회적 발언이나 말들의 진실성이 저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려고 저짓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은 제 주변에서 왜 안 하냐고 많이 하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황 소장님이 철학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식이 그런 그 컴퓨터 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대통령 자기 네. 양산 문 양산에 집으로 해놨더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허락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성인이니까 자기 혼자 했다고 할지라도 다 그 민정에서 보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또 계약서에 보면 2017년 뭐 3월이다 5월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아주 일찌감치 그걸 하고 있었던 건지 뭐 그것도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최근에 만약에 그 시작을 한 거라면 금년에 들어서 예. 그러면 그 민정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 했더라도 어쨌든 뭐 대통령 되기 직전에 네. 아무리 길게 봐도 네. 했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민정에서 그 사실을 보고를 해서 네. 대통령이 알죠. 모르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난리가 나서 그렇죠. 민정수석이 바뀌겠죠. 그 만약에 그거를 저라면 알게 됐으면 그거를 막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 아니에요? 왜냐하면 납품 대상이 공공기관인 학교이고, 예.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라고 해도 준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이런 데를 교육청이 관리하는 그 학교들에 납품을 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 아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에 그 자기 자신이 만든 예술 작품을 납품하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아들이 납품하겠다는데 안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참 이 친구가 저 고용정보원 간 거부터 네. 또 미국의 파슨스에 가서 유학을 네. 했는데 그 유학비는 어떻게 조달됐냐 하는 의혹도 또 제기되고 네. 있고 파슨스에 갈 때 고용정보원 경력이나 이런 게 또 그랬겠죠. 대해진 거 아니냐 네. 또 그런 그렇겠죠. 이야기도 있어가 지금 재판에 뭐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 그리고 또 건대를 갈 때 시각 디자인을 할 때 손혜원이가 또 공교롭게 시각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입상 경력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그런 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미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대니까 뭐 이 평소에 작품, 예. 자신의 캐리어, 예. 퍼포먼스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 대학에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 그리고 또 파슨스 마치고는 뉴욕부터 시작해서 뭐 비엔날레. 상파울로부터 뭐 유럽 뭐 온갖 대륙의 상해부터 막 다 다녔어요. 예, 비엔날레. 초청.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슨스 졸업했다고 그렇게 비엔날레 여러 군데 초청 작가가 되지 않죠. 그래서 또 그런 걸 보면 비엔날레를 이제 스폰서하는 주요 회사 중에 한국의 대기업들도 네.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는 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니까 조용하다가 되고 나니까 인터뷰를 해서 게임 사업을 또 한댔어요. 네. 그래가 막 아주 자랑스럽게 했지요. 네. 그래서 저렇게 게임 사업을 한다고 떠들어도 되느냐? 네. 그 좀 우려스러운데 또 작년 3월에 또 그거 접었다고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설치 미술 한다더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거를 갖다가 알고 찾아가니까 그래서 문서에 보면 계약 기간이 이미 2017년 4월 27일, 2017년 5월 10일 이럴 때요. 이거는 뭔가 하면 거의 문이 대선에 거의, 네.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일 네. 때.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난 직후부터 이제 이 사업을 네. 이제 한 거가 학교에 납품하는 네. 사업을요. 그래서 자기가 기자한테 이거 뭐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자, 적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쭉 할 생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미디어 아트 제품도 많다. 그리고 납품하는 학교가 너무 많다. 이 말은 네.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뭐 터졌다 하지 말고 아예네 이거 엄청 하니까 네. 예? 네. 더 이상 뭐 새로운 데 납품했다 찾았다 이렇게 찾아오지 마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됐어 뭐 어쩌해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고 결과적 정의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 아들한테는 기회가 좀 더 많고 남보다 예? 대통령 아들은 납품하는데 좀 더 불공정하고 네. 또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인 불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일들이 자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전번에 그 사이가 있던 그 게임 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은 다 이제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오얏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 오늘 핵심은 그거요. 네. 아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 칩시다. 자, 공직자는 대통령이니까 네. 대통령은 이걸 보고 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막았어야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불법이 아닌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아들은 납품하러 가면 경호차들이 쫙 따라가고 아들이 내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청에 가서 내 납품하러 좀 왔는데 하면 교장실로 안내되고 네, 그러겠죠. 그 문이 지금 이런 게 공정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 밝혀야죠.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도록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정식으로 그 요구를 해야죠.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한 걸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 아들 건드리면 겁이 나가 벌벌 떠는가 봐요. 네. 사이 건드리고 딸 건드리 갖고도 시급했는데. 네. 자, 그럼 아무 말 안 한다라는 거는 국민 보기를 적폐청산 이야기했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대통령 아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남들 적폐는 잡으러 다니면서 왜 자기 집안의 적폐나 이 적폐지요. 그렇죠. 불법 안 불법이 아니라 네.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이런 네, 일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예술 작품이 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납품하지 말고 그렇게 유명한 작가고 그러면 외국에다 납품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갑일 건데 네. 공공기관에 납품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정권에서 물러난 뒤에 네. 그 지금 이번에 그 이호 여사 장례 비용을 몇 천만 원을 4,500인가 뭐 서로 결제를 서로 님이랑 예, 내미랑 예. 하다가 자, 근데 1억을 정부에서 줬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어떤 유지를 받든다면 예, 결혼식의 비용이 보통 사람의 결혼식이야 장례식에 예. 보통 사람의 장례식 비용은 1억이 아니라 대부분 그것보다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없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을 그 부인의 장례식을 1억이나 줬어요. 자, 그러고는 또 다르게 자기들끼리 또 정치인들이 예, 별도로 예, 우리끼리 또 추모식을 하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충원 예, 국립묘지야에서 꽃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행사하면서 예. 그 행사 비용으로 4,500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김대중 재단하고 그걸 하겠다라는 서른등 의원하고 예, 예. 그냥 네가 내라 내가 내라고 팀이 님이랑 내미랑 하면서 이 추모식에 들어갔던 예. 각종 행사 비용을 안 내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업자가 뭐라고 하고 심지어 거기 있었던 뭐 영정도 영정도 안 찾아가고 그냥 다 흩어져서 그냥 집에 가버리고 네. 돈은 다 신경 끈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장례비도 제대로 결제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당신이 권력에서 물러났을 때 당신 아들은 편안할 것 같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납품이 되는지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호 여사의 그 장례식을 또 그 비용 결제를 그 아들이 둘 남았지 않습니까? 예. 아들들이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 좀 선친을 모셨어야죠. 참 이해가 안 가는 네. 부분이다 이래서 네.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온갖 좋은 말을 겉으로 하면서 당장 자기 집안에부터 딸도 지금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네. 심지어 의료보험 체납도 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또 외국 나갔다면서 들어와서 치료받았다고. 네. 그런 딸부터도 지금 사이도 또 복잡하고 네. 아들도 복잡하고 또 동서도 복잡해가 무슨 학교 부총장 네. 네. 대학에 네. 왜 다 복잡합니까?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해 가요. 그냥 다들 불러가 한 2억씩 나눠주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뭐 외국 나서서 그냥 살다 온나. 그게 현명하죠. 예? 네. 그래서 나는 잡음이 없기를 바란다. 네. 이래 못하고 왜 이걸 갖다가 다 자기가 방치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보면 진짜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까지 박근혜 그쪽 문재인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랑 자기 행동이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함께 재단을 뭐 K 스포츠나 네. 무슨 재단입니까? 문화재단 네. 뭐 그런 걸 만드는 거 하고 자 이해를 다 하기로 바라면 그것도 또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엄격하게 기준을 그어서 네. 국가의 법치를 세우겠다 하면 네. 자기 자식들이 조금 더 그럼 주변에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할 줄 알았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하도
그렇게 깨끗한 척해서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신라젠 이야기도 좀 합시다. 네. 어려게 계시니까. 네. 저 신라젠의 그 문헌상이라는 사람이 네. 그것도 또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부산대학 병원에 있었고 의대에 있었고 그, 부산 그거는- 대학교 예. 교수로 있었어요. 지대 교수.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상 예, 예. 뭐 병동에 있으면서 병리학 예, 논문을 제네스 보고, 논문을 예. 보고 뭐 투자하기 시작했다 예, 예, 그러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많은 투자한 또 주변 의사들이나 많은 모양이에요. 예, 또 거기에 그러겠죠. 초기에 투자했던 또 VIK라는 회사 예.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또 문 주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문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개. 예. 임상 테스트하고 있는 팩400 한 개. 예. 그 외엔 회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어떻게 10조가 될 수 있고 기술 특례 상장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게 이게- 어떻게 15만 원이 될 수 있고 팔은 게 없어요. 1원도 하나 팔아가 돈 번 게 없어요. 그렇죠. 팔 수가 없죠. 그 임상 시험을 통과를 안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식 상장도 뭘 개발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수익이 한 3년 쌓여서 상장이 돼야지. 네. 어떻게 개발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훨씬 높은데 높죠. 그걸 기술 특례라고 탄핵 무렵에 상장이 되고 네. 그 신라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바이오 제약 분야 있지 않습니까? 신약. 예. 신약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약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그 지금 제약회사는 외국에 있는 제약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계속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M&A로. 예.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신약을 하나 만드는데 투여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분을 넘기거나 뭐 네.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돈을 받으면서 또 네. 합병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화이자도 계속 합병을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몇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신약이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근데 한국에 대부분 지금 신약을 한다라는 뭐 셀트리온 네. 부터 시작해서 무슨 다른 나머지 몇 개 네, 있어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이나 이거 뭐 이번에 신라젠이 보면 다 항암 치료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신약에서 제일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항암이잖아요. 네. 그게 뭐 신약의 최고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불면증 치료제도 아니고 전부 했다 하면 항암이에요. 한국만큼 이렇게 항암 가지고 바이오 회사들 네. 이렇게 지 말대로 다 맞다면 벌써 한국은 아무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겠어요. 아무튼 기사 내용이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 그 생각이 나네요. 기사나 보도들대로 따르면 암은 이미 정복되었어야죠.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아니 뭐 임상 테스트에 노이즈 딴 약을 네, 네. 먹어서 그렇다 이런 핑계를 대면 그거를 기자들이 받아서 써준다. 에이, 돈 먹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기사를 써요. 네. 어떻게 단돈 1원도 벌은 적이 없는 회사 네.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훨씬 높은 회사가 네. 10조를 그렇게 저 그 신라젠 기사를 읽어보면서 좀 진짜 그리고 황당하다 그 생각이 수천억을 네. 임직원들이 네. 팔아서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돈 장사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네. 보수가 50억에서 100억 받는 5명이 있더라고요. 과장도 50몇 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는 실체라도 팔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상장 장사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상장을 통해서 뻥튀기를 해서 그 자본 이익을 자기네들이 가져간 자, 거의 상장 타이밍이 2016년 12월이에요. 예, 예. 박근혜 탄핵 직후예요. 자, 그 탄핵의 이 와중에 이걸 기술 특례로 상장을 시켰다. 자, 여기서 누가 그걸 했을까? 예. 예?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박근혜가 탄핵이 되는 순간에 다음 대통령은 거의 99% 문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에서의 과정들을 보면 이 부분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이 신라제 문제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말을 안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말하는 게 없죠, 별로. 네. 말하는 게 없네요. 좌표 갈까봐 겁이 많아서. 또 누가 뭐 그러더라고, 저보고. 저 사람들이 뭐 좌파 갈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는데 나는 이해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어제 누가 댓글에 그랬어 놨어. 저보고. 지금 문재인이 다 잡아가려니까 좌표 갈까봐 그러는 걸 이해를 좀 해줘야지. 아니, 좌표 갈까봐 겁이 나는 놈이 왜 국회의원을 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겁나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면 왜 국회의원을 해요? 저는 저보고 그 댓글을 쓴 사람 보고 정신병원에 가서 좀 상담해야 된다, 당신은.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기, 원장님한테. 왜? 국민된 도리로서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갖다가 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는 의식 수준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원격 의료 네. 스마트 헬스케어. 네. 자, 어젠가 뭐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삼성이 미국 가서 원격 의료해서 뭐 잘 나간다. 그럼 한국에 오지 말고 미국에서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그 땅은 넓고 병원도 잘 없고 뭐 오클라호마 같은 데 가면 그 넓은 주가 인구는 뭐 5, 6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하면 되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 한국에서 해먹으려면서 틈만 나면 한국에서 규제 완화해라, 뭐 보급해라 하면서 로비하면서 미국에 잘 나가면 잘 됐다. 그러면 한국에는 좀 얼씬거리지 마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오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를 시행해야 될 만큼 무의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뭔가 이게 왜 나쁜지를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모르겠다고 댓글 달지 말고요, 황장수 원격 의료 쳐서 공부 좀 하세요. 나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거 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걸 또 묻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원격 의료랑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 개선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그게 공무원 26명이 그러니까 뭐 서기관 많이 넣었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26명이 들어간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강원도의 원격 의료 규제 완화 특구. 그거 출범된 다음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추진단이 만들어진 거. 그러면 이게 스마트라는 게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게 기계, 그다음에 컴퓨터, 뭐 ICT, 그렇죠. 그다음 대기업. 케어라는 것도 의료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원격 의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건복지가 눈 가리고 왕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차곡차곡 원격 의료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자꾸 바이오 헬스케어, 원격 의료, 무슨 뭐 주변에 의사, 약사, 치과의사까지 등장해서 이제 신라전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문 정권 내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전생에 의사였나? 아무튼 우리들 병원과도 관련이 있고 이거 보면 저번에 초대 식품의약품처장이 망신당한 약사 출신 아닙니까? 부산에 약국 간 사람. 그리고 지금 주치의도 부산대 의대 교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랬고 또 뭡니까? 대통령 주치의가 중앙의료원장도 또 무슨 뭐 호남에서 인도주의 의사협회 거기 있던 사람을 또 시켜놨잖아요. 인의협 출신. 그래서 보면 뭐 개별 의사, 약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엄청 잘 알아요. 그런가 봅니다. 이 업계에. 그래서 지금 결국 이거 스마트 헬스케어니 원격 의료 규제 뭐 완화 특구니 이런 부분은 결국 한국의 대기업을 의료 산업에 끌어들여서 요즘 대기업이 돈이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 사업, 앞으로 뭐 고령화는 많아지고 나이 든 사람 환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나 또 무슨 통신 플랫폼 사업이나 항상 그냥
이 캐시카우, 네, 현금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업을 해먹으려고 지금 대기업들이 현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태양광처럼 태양광이 스캔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처럼 원격으로도 그런 식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올해 1년 차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2년 차, 네. 내후년 3년 차에서 임기 안에 네. 원격으로 가지고 뭔 대박을 때리려고 지금 준비를 네, 하고 네,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가 관련해가 태양광처럼 네. 저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건데 네. 사람들이 태양광에 보면 이제 뭐 허인넷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 밑바닥에서 까란데 주목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까란데 주목이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에서 제일 돈은 태양광 패널이지. 공급업자죠, 공급업자. 그게 내가 볼 때 8, 90%예요. 아, 나머지는 맞습니다. 분돈 10%고 이제 땅이고 그런 거지. 네. 그러면 태양광 그 패널을 누가 공급을 하게 됐느냐 이 사업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이 네. 안 했으면 거의 뭐 팔리지도 않고 그 누가 해요 비효율적이고. 근데 이걸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태양광 패널을 그렇죠. 팔아먹었잖아요. 한국 거, 중국 거. 거기에다가 또 새만금에 예,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다 정부 돈으로 나갔는데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간에서 어디서 먹었을까? 그렇죠. 그는 그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태양광 패널 쪽에서 먹은 거지. 그런데 자꾸 하단을 주목하게 하고 시끄러운데 네. 그건 푼돈이에요. 협동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뭐 의문스럽다는 게 태양광 패널을 사가지고 넘겨주면서 약간 붙여 먹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 푼돈을 주목하게 하고 진짜 목돈은 그렇죠. 태양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만금 전체 그 태양광 설치하려고 예정된 태양광 패널 공급량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예. 솔직히 태양광 가격의 원가가 얼마고 대체로 얼마로 팔고 어떻게 설정되는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부 돈인데 예, 예. 정부 돈으로 뭐 공급하는 것 중에 단가 낮은 거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게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까? 자, 원장님 오늘 뭐 다른 말씀하실 거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을 하시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